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 연구를 하신 것이 오늘 발표에 잘 드러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소환 박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도산서원의 살림을 맡아 하시는 변호사님, 재유사님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각별히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김영나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하신 다음에 최 교수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혹시 도산 유사님들께서 몇 가지 여부를 우리 의견을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 몇 가지 좀 골라서 그 중에는 보면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오늘 이 주제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건 또 개별적으로 최 교수님한테 다 이렇게 빌딩을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히 알아도 좋을 만한.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답변이 있다 하셨는데 한양이 요즘 돈을 보니까 그 노자돈 2냥 또 어디 서울 어디에 부조 1냥 그랬거든요. 요즘 우리가 어디 부조한다 하면 최소 3만 원, 5만 원, 좀 절친하고 하기에는 한 10만 원도 하는데 그렇죠. 서원에선 의리 대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먼저 이 논문을 받아서 읽을 때보다도 발표를 들으니까 궁금한 게 훨씬 많아졌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소환 박사님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죠. 네, 정 박사님도 역시 조선 후기 세사를 중심으로 하시는데, 조선 후기 연구하는 그 역사 관련의 학교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다른 방에서 지금 심사위원장을 학술상 심사위원장을 하셨던 정수환 선생님이 한국실학학회 회장하실 때 이분이 총무이사로 한 2년 동안 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예, 다음 달에 그 서울과 부안에서 활동하시아 삼국실학 대회를 정순우 회장 때 했었는데 그때 한정일 삼국의 연구자 수십 명을 데리고 하는 학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했던 분입니다. 역량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분이니까 이 자리에 모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 테고요. 이 논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발표에서 말씀하실 텐데 착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산 확보와 그 유지가 그리고 그것이 도산 서원의 운영이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그 점이 이 정 선생님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정수환입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써도 될까요? 30분 써도 될까요? 3시 20분까지 제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를 생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전쯤에 김광민 이사장으로부터 발표를 하라고 강권하셔서 그 이사님 말씀 국제학술회의 취지에 맞추고 또 이왕의 가치를 좀 다방면에서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지쌤은 19세기까지 조선서원의 경영을 보셨는데요. 저는 18세기까지 이왕의 그 삶의 가치가 어떻게 도산서원이라는 것과 연결되는가라고 다소 좀 난해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가치와 삶의 가치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치산 이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항심을 유지하기 위한 항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실행이 되었고 이러한 가치를 제가 먼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결례가 됐습니다. 저게 후손들이 계시고. 알겠습니다. 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호로 좀 해주시면. 그럼 퇴계 가치와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그것들이 어떻게 다음으로 개선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정치한 자료 분석보다는 이 흐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얘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제 발표는 355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간 유관 건너뛰면서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계에 대한 그의 연구는 성리학 성취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할 필요도 없이 다대한 연구가 쌓여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의 경제적 활동 기반과 가치를 담고 있는 서당 혹은 서원에 대한 추적은 최지에서 발표하셨지만 이수환 선생님이라든지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계의 경제 기반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탕으로 항상 그리고 의무 경영과 관리의 실태가 벌써 한 30년 전에 규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 서원에 대해서는 도산 서당에 대해서는 그 입지와 교육 공간으로서 또 공간적인 규명, 건축학적인 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산 서원에 대해서는 도서 관리, 강화 활동, 사회 현상 등 여러 가지 추적 성과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활동, 그의 서당 건립과 후학들의 서원 운영에 대해 개별 연구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쟁점에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그 도동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서원에 새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술대의 취지에 맞춰서 저는 학문의 바탕과 방향 항상 핵심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태계 선생님도 그랬다고 보고요. 때론 그것이 이상적이어서 지금의 세상과 멀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태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태계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현실을 고민한 치열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결정판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바로 태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가 16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힌지로서 서당이나 소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계의 경제적 기반의 형성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서당과 또 후학들에 의한 서원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본문은 이와 태계의 항산을 형성하게 된 이유, 배경은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서당을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키워드로 남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계 가문의 가산의 확립 과정, 형성,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항산이 되겠죠. 주의가 주장했던 진리에 증진하는 바른 마음, 항심을 위한 가장 전제라고 작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주의의 사상을 실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이상을 향한 전제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차원이 다른 농법을 실현하고 태계가 살았던 시대의 고민이겠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발과 지역 증진의 혁신이라고 차별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차 대신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등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주작을 따라 배움을 실천한 인물 중에는 바로 태계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태계가 써놓은 할아버지의 실천적인 모습에 대한 징송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용문인데요. 태계의 할아버지 이계양은 예안에 있는 옹계 인근의 묵박과 넓은 토지의 잠재 가치를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혁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엘리트 선비들이 중국의 새로운 농법 등을 섭렵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증진하는 그런 이슈를 안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태계의 본관은 진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부 이계양에 의해서 예안에 복하게 되었으며 이계양이 예안의 틀을 찾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처가가 있는 예안에 북락천에 거주하다가 봉화 군도로 부임하기 위해서 홍계 위인현을 지나다가 개척할 수 있는 땅을 개발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연이 바로 인용문에서 태계가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개설한 농장의 규모는 양전 수백 고랑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가 조선으로부터 혹은 처가 외가로부터 분재받은 노비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토지였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토지가 바로 이 조부로부터 태계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가 주목한 것은 계곡의 수량이 많은 농업의 관계에 안정적이라는 그런 것들을 주목했고, 또 보를 설치해서 창의적으로 농업을 개간했다는 것들을 이제 되게 본인이 할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퇴계 당대의 그 재산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1980년경에 이수건 선생께서 진성희 씨가 전하는 퇴계 손자가 분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계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에 이계양이 확보한 토지 혹은 노비는 자녀 군분 상속의 법규와 사회 통로에 따라서 그의 세자녀에게 군분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재산이 또 자녀 7남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되었기 때문에 이황이 비록 밝혀놓았지만 할아버지가 넓은 땅을 개간한 것이 다 이황 퇴계에게 전수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역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기반이 퇴계로 하여금 또 다른 부를 추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 1611년 이안도 퇴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 남매 사이에 주고받은 화해문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여기 인용문은 그 화해 분재기의 서문입니다. 분재 취지를 밝혀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361페이지입니다. 분재 대상은 노비 전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재 재산 중 4변은 이중과 그의 공화 공시로부터 유리한 것입니다. 이중 4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죠. 이형 퇴계 부부로부터 전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퇴계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손자 이한도를 비롯한 손자들이 조상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세에는 퇴계 당시의 재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신발을 제공해 주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당시 퇴계 종가에는 남자종 203명과 여자종 164명 모두 367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논밭에서 약 196석에 이르는 상당히 비교적 방대한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수건은 이런 분재 규모 중 퇴계 당대 확보한 것을 또다시 추적을 했습니다. 노비의 나이를 추적해가지고 367구 중에서 모변 전례 49를 제외하고 329 정도를 아버지 퇴계로부터 전례받았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들 중 퇴계 사후에 증식한 169를 제외했을 때 퇴계는 생기는 부모 전후처로부터 전례받을 것을 매덕한 것은 모두 한 156구 정도가 안 되겠느냐, 경영에 합리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양의 토지가 천두락 이상이 퇴계 생시에 경영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360페이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증식해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도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계가 아들에게 보낸 가서를 분석한 지산 이재의 메커니즘인데요. 김건태 선생이 또 치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재기와 가세에 대한 그 이수건의 분석에 의하면 퇴계는 초년에 조금 궁금했지만 전부처로부터 분재를 받고 또 자신의 출사와 지산일을 통한 증식, 그리고 아들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상당한 그 159인 노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생님 저기 문단 넘어갈 때는 페이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360일 가운데 인용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퇴계가 아들에게 일일이 지시한 농작물 관리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용문은 그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363페이지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노비의 양처를 항상 노비를 통한 증식이죠. 그리고 노비의 거주지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노비의 증식과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것을 이미 밝혀져 있고요. 토지의 경우도 매매 활동을 한 사실을 또 가세에서 집중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정밀한 그 지산 이재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산 이재를 한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전환했느냐 하는 데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3페이지 가운데 부분인데요. 19세기 자료입니다. 도산서원 사적에 보게 되면은 도산서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인용을 통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황이 직접 그 도산서당을 시축하거나 또 수당을 짓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배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운데 노은정사라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밑에 인용 위에입니다. 이황과 제자 사이에 형성된 일화가 좀 중요한데요. 문집에 인용된 있는 부분입니다. 도산서당에 있는 영락서재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365페이지. 1564년 건립된 영락서재에는 그
일화가 인용문처럼 있습니다. 어느 날 정사성의 아버지 정두가 이황에게 아들을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러자 이황께서는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서 기숙할 곳이 없으니까 인용문에 보는 것처럼 어떤 그 기숙사를 청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영락서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영락서재의 가치가 뒤에 도산, 서당, 서원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그 항상과 항심을 위한 지산이재 활동이 있었고, 그것들을 서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고, 또 서당의 가치를 본인의 지산이재의 영향력을 오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의 기부, 가족들의 지역사회 기부를 받아서 서당을 확충시킴으로 해서 이 서당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 태계의 가치를 도산 서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17세기까지 경주되었고 18세기까지는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32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태계의 가치에 실현한 것이 이제 도산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가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 주세붕에 의해서 백록동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 설립되는데요. 306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문단인데요. 태계는 59세에 이른 1559년에 이산 서원 원규를 제정하고, 이 원규가 바로 역동서원이라든지 남계서원, 옥산서원, 이런 경풍의 도동서원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계의 사회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 서원이고, 그 가치가 서원 문규에, 특히 이산서원 문규에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7페이지 인용 밑에 보시게 되면 서원형, 아까 최지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원형의 실무자 유사는 품과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고요. 또 유사는 문문체를 감독하고 변제에 쓴 장치를 마련해서, 비록 유사의 상유사를 또 선임해서 상유사는 감독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별히 유학자들 중에서 중망을 받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람을 선별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투자한 사회적 가치가 지속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태계의 설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용기에 나와 있듯이 구성원 사회 조화롭 것으로 존중하는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당과 서원에 출입한 학생은 비록 지역 유지의 자제였지만 서원에서만은 실무자, 유사 등과 같은 상호 존중하는 가치를 용기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원의 재원적인 뿐만 아니라 운영의 가치에 있어도 사회적 가치를 좀 부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서당 가치의 서원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0년 태계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남긴 유업인 도산서당은 도산서원으로 개선 승격되었습니다. 후학들은 19세기 후반 서당에서 서원으로 승격되는 후에도 그 기록을 다 정리 남겼는데요. 여기에는 서원이 정착하기 전까지 주가와 조정에 기부가 있었던 사실은 당연한 부분으로 서설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서책들이 기부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인데요. 도산 서원을 건립하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선비들의 재정적 기부가 있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17반의 기부금을 모았던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이왕이 적극 후원했던 경상도 영천의 인고서원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고서원 건립 과정에서 김웅생, 정윤량, 노수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선비들의 협업으로 또 인고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산 서당 서원의 개성이 되고, 이러한 가치가 주위에 서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유지 혹은 지역 유딘들의 결의에 의해서 서원이 건립되는 것은 바로 이왕이 태계가 생각했던 공유제로서의 서원의 가치를 확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원 건물을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나라의 공인을 상징하는 사회를 위한 재정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것도 지역사회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서원은 공유제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373페이지까지의 서술은 지금 도산 서원에 관련된 남아있는 공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있는 자료 중에서 특히 토지 매매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기에 이것들을 가지고 상징적인 내용들을 몇 개 제시해 보았습니다. 특히 서원이 건립된 직후 370페이지인데요. 1575년 신호 이석이 도산서원의 토지를 방미하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도산서원의 토지 집적 활동을 보여주는 거고요. 임진전쟁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주위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371, 72페이지 인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전쟁 이후에 17세기까지도 373페이지를 보지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서 도산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산을 집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활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314페이지 도산서원 재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대표 서원으로서 탄탄한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산서원은 17세기에 13개월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는 25개월, 그리고 19세기는 30개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 몇몇 서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설립된 과정에서 토지와 노비 같은 경제적 운영 기반이 없음에 따라 자초되거나 유명무실해졌는데 도산서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산서원은 사역받은 후에 바로 안정화되었으며 두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굳건한 운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주생도 구성하셨지만 전의 기본 전장기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저는 이 자료가 17세기부터 20세기에 남아있는데요. 18세기 자료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375페이지 인물밑입니다. 어떻게 치밀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재정의 규모는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영은 자신의 일기에 도산서원의 감사에 해당하는 상유사를 읽으면서 인수인계에 참여한 내용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는 당일 서원에 도착하니 상유사, 전임이죠. 유사를 비롯한 여러 전장들이 참여한 사실과 이 인수인계한 내용들을 위해서 10여 명이 모여있던 그런 엄격한 분위기를 서술했습니다. 김영이 참여했던 1619년 10월 12일의 전장 기록이 도산서원에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인수인계가 상세하고 철저했는지를 인용문에서 보듯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를 보면 전장기에는 서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 항목 외에도 포괄적인 항목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요. 유고 작물질에는 각종 음식 장류를 비롯해서 식재료 등도 함께 표기되어 있고요. 각양 작물질에는 서원 운영을 위한 직물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자료의 상호 확인 혹은 이상이 없는 것을 거친 후에야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음 상유사는 공술 영임한 이영도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운영의 이유는 바로 조상 퇴계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엄밀한 지산 이재의 가치가 서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원의 항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인용은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18세기까지 도산서원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서원 운영의 실체를 일기로 남긴 인물이 있는데요. 상주에서 활동한 대표적 인물인 청대 권상일이 바로 그입니다. 그 일기에 의하면 그는 상주의 도남서원과 안동의 도산서원에 그곳에 다 출입을 했습니다. 그 수녀원 운영의 실체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도남서원은 대표적인 상주의 서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남서원의 재정이 아주 볼품이 없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원소의 토지로부터 확보한 곡물이 없어서 도남서원입니다.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향사조차 행하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백량이나 빛을 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18세기의 도남서원의 현실이었습니다. 권상일은 이러한 실태 요인을 1720년 도남서원이 소청이 되어 진행한 지역사회활동의 결과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반면에 도산서원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설을 했는데요. 권상일은 도산서원의 재정의 양대축을 토지와 노비로 확인하면서 노비에 있어서도 그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신공으로 서원에 바치는 재원이 아주 충실하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1733년 전후한 이 시기 한 해의 주 수입량은 곡물 100석과 동전 청량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을 18세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들에 의한 엄격한 재원 관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치게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6세기까지 퇴계가 자기가 항심을 위해서 항상 유지한 그런 이유는 지산 이제 활동의 이유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서당에 투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서당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지산 이제 결과물만 투여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치를 환원한 의미를 두었고 그것을 개선한 도산서원 역시도 이 퇴계의 가치를 개선해서 지속적인 유지, 지속, 사회 기회를 위해서 엄격한 재원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원입니다. 이상입니다.